1888년 이번엔 영국 런던에서 매춘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범인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잭 더 리퍼. 안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잭 더 리퍼입니다. 잭 더 리퍼는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2달 만에 5명의 매춘부를 연달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그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로 기억되는 이유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끔찍하게 난도질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럼 희생자들의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진? 나오는 사진이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들은 잭 더 리퍼의 희생자 캐서린 에도스와 메리 제인 켈리입니다. 아니 내장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정말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얼굴 주변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고, 목은 귀에서 귀까지 깊게 절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요. 동거인이 눈, 귀, 머리카락 색을 보고 겨우 신원을 확인할 정도로 처참히 훼손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아니 살인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렇게까지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이런 행위들은 결국 이제 내면의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해자한테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쟤는 유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잭 더 리퍼의 잔혹한 범행은 영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서 점점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 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잭 더 리퍼 사건도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법의학이 어느 정도 영국에서 좀 발전했을 텐데 부검이나 뭐 이런 걸로 아무 단서도 안 나온 건가요? 당시 부검을 통해 필사적으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지금처럼 부검이 아주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물만 알아야지. 결국 사건은 오랫동안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잔혹한 강력범죄들이 사회를 위협하자 범인의 정체를 하루라도 빨리 밝혀내기 위한 더 정교한 수사기법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은 신원을 추적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신원, 지문? 정확합니다. 와. 바로 지문 분석입니다. 지문 분석 기술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한 영국 의사가 도자기를 만지다가 거기에 지문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문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880년 네이처에 관련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1892년 찰스 다윈의 외사촌이자 우생학의 창시자였던 프랜시스 골턴이 이 지문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골턴은 지문에 공통적으로 작은 삼각형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델타라고 명명한 뒤 지문의 기본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지문은 이렇게 특정 유형으로 나뉘어서 평범한 활형, 삼각형 활형, 말규평 등등의 특정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판단하시나요? 나 말구평이에요. 예. 저는 말구평이에요. 너 삼각형 활용이다. 근데 참 예전엔 지문이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아니 형 있어 지문. 아니 제가 못 본다고. 형은 나선형이에요. 봐봐요. 형 나선형. 나선형? 동그라미인데요? 동그래, 나선형. 나선형. 참 옛날엔 지문 잘 보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지문이 완전히 일치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지문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로 인정받게 된 거죠. 다 다를까? 인체의 신비 같아, 인체의 신비. 맞아요. 이제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해 강력 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연결고리를 찾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러겠네. 와. 이로써 법의학은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거죠. 프로파일러님, 우리나라에서도 지문을 잡은 강력 범죄자 많겠죠? 아, 수없이 많죠. 네. 저도 현장에서 CSI를 근무할 때 이 지문으로 범인을 많이 잡았었는데요. 그 영화 추격자를 보시면 그 모티브가 되었던 범인이 이제 유영철 살인 사건이잖아요. 이때도 범죄자가 이제 시신을 훼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지문을 다 도려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문은 이 속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피가 벗겨져 나가도 그 안에 남아있는 지문의 융선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160번 이상의 지문 작업을 한 끝에 피해자의 신원들을 다 밝혀내서 피해자의 실종 시점,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유영철이가 검거가 되고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죠. 변호사님, 근데 지문 분석 가장 활용 많이 되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라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활용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실종자도 찾을 수 있고 범죄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신원도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미제 사건의 증거물에서 발견된 지문을 뒤늦게 이제 분석을 해서 새롭게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개월 동안 이 미제 강력 사건 994건의 현장 지문을 재검색해서 그중에 무려 154건을 해결했어요. 와.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세기가 되자 법의학은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검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대가 열린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프랑스 법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몽 로카르도입니다. 아, 범죄학자였던 에드몽 로카르는 범인이 사건 현장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현장에 다 답이 있지. 그래서 발자국, 담뱃재, 립스틱 자국, 피 자국 등 이 모든 것들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범죄 수사를 위한 새로운 원칙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과연 뭘까요? 범인은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비슷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현장 보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은 바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 부검 과정에서도 미세 증거를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드몽 로카르가 유럽에서 법의학을 체계화하던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법의학적 검시 제도에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미국 법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수석검시관 찰스 노리스였습니다. 찰스 노리스는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뉴욕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어요. 의사. 맞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시의 수석법의학자로 임명되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의사 출신 검시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흔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의사가 잘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신체 잘 알니까. 교수님, 근데 노리스가 최초의 의사 출신인 거면 당시 미국에는 의학적 지식을 가졌던 검시관이 없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 검시관은 도시를 관리하는 관리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고위 관료와의 정치적 인맥으로 선출됐어요. 그래서 뭐 시장의 친구, 그래서 나무꾼, 제빵사, 정육점 주인, 우유 배달원 네? 이런 분들이 검시관을 경업했을 정도로 진짜로? 아무나 했는 거네요. 네, 대부분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잡어? 못 잡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지. 아이고. 당시 기록된 사망 증명서가 있는데요. 규현 씨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살인일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있음. 폭행일 수도 있고 당뇨병일 수도 있음.
고모 말로는 폐병이 있다고 불평했다고 함. 마약 중독으로 보임. 장난 아니야? 이거 뭐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 올 그냥 수도 모른다고 있고, 얘기해. 안 올 수도 더 헷갈리게 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법적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검시관들이 사인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부검 없이 자기 추측대로 사망 증명서를 작성했어요. 그들이 제멋대로 사망 증명서를 작성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아, 건당으로 페이를 받아요. 어머. 정확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많이 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권장 100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도입했어야 되는데. 권장을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초반 이 미국의 범죄는 점점 증가해 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법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31년 미국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법의학과가 설립되게 됩니다. 와. 법의학과가 설립된 데에는 한 인물의 힘이 컸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글래스너 리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랜시스는 당시 25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5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지원금으로 미국 최초의 법의학과가 탄생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교수님 하버드 법의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요? 어? 아, 미니어처를 만든 거야?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우스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이건 범죄 현장을 재현한 미니어처인 디오라마입니다. 그거 재고 싶다 해서 맨날 이거 네. 만들잖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1946년 12월 24일 한 우유 배달원이 배달하던 집에 다락방에서 시신을 발견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럼 과연 이 사건은 타살일까요? 극단적 선택일까요? 추리하신다면? 타살이요. 타살입니다. 왜요? 아니 앞치마를 하고 그러니까 저 너무 평상적인 복장으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 보통 가기 전에 좀 가지런하게 좀 단정하게 가지 않나요? 그 의자가 넘어진 방향이 그렇지. 그 그것도 이상하고. 자살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 물건들도 너무 어지러져 있어. 아, 그럼 전 자살로 가볼까요? 이 디오라마에서는 극단적 선택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 어? 왜요? 의자가 쓰러진 것으로 보아 예. 집주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목을 맨 순간 몸부림치면서 의자가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의 또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 건 현장에 흩날려진 편지였습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된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 그랬나? 아, 비슷합니다. 집주인은 수년 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연말연시를 혼자 보냈다고 합니다. 평소 정신건강이 안 좋았던 집주인은 편지를 읽다가 슬퍼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너무 충동적이시다. 이 교육생들은 이런 디오라마를 보면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제공된 부검 결과를 반영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 전 만드는데 오래 걸리겠네.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추론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거죠. 이런 하버드 대학교 법의학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미국의 법의학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법의학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는 더욱 잔혹하고 끔찍하게 진화해 갔습니다. 진짜. 미제 사건을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지? 바로 1984년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에 의해 탄생한 DNA 분석법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나요? DNA. DNA의 엑선 필름을 보다가 우연히 DNA 패턴에 고유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시 DNA의 독특한 패턴을 발견한 제프리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흐릿한 바코드와 같은 패턴의 DNA 지문을 얻었습니다. 이 패턴은 개인마다 달랐고 가족 내에서 유전된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DNA 기반 식별법을 발견해 유레카를 외친 순간입니다. 이야, 이제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난 이게 진짜 제일 신기해.
DNA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알렉 제프리스는 이 DNA의 식별법의 개발을 통해서 영국의 황실에서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 제프리스는 저희가 부를 때는 알렉 제프리스 경. 그래서 와. 저희는 Sir 알렉 제프리, 알렉 제프리 경이라고 경이 불러요. 되는구나. 이 제프리스와 그의 연구팀은 생김새,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의 정보가 담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DNA 염색체를 바 형태로 표현한 건데 마치 바코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이 DNA는 전 세계 약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DNA 분석법은 법의학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DNA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이 DNA는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의 시신에 남아있는 혈흔, 타액, 정액, 모발, 피부 조직 등 소량의 생물학적 증거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되네.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규현 씨가 지금 지원 씨 딱 만졌잖아요. 예. 여기에도 각질 세포가 떨어지면서 거기서도 규현 씨의 DNA를 와. 측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면 99.99%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렉 제프리스에 의해 발견된 DNA 분석법은 이후 범인을 검거하는데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오. 역사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와, 이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DNA 분석법은 특정 범죄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 성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성범죄밖에 없지. 맞습니다. 바로 성범죄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정액이나 침,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 조직이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남은 생물학적 증거를 통해 DNA를 분석해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야, 얜 얄짤없네 이제. 이렇게 DNA 분석법이 발견되자 미국에서 오랫동안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미국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입니다. 1973년부터 1986년까지 약 13년 동안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50여 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건으로 약 40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이었어요. 미제 사건. 40년 동안 근데 40년 지나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죠. 경찰관 분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 모든 차액이 묻은 거를. 증거들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 2018년 드디어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 불리는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러.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이니까 잡기 더 힘들었겠네요. 네, 맞아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게 사실 밝혀지게 된 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경찰들이 너무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DNA를 어디에 올렸는지 아세요? 이 범인의 DNA를? 왜 올리지? 바로 족보 사이트예요. 근데 또 올린 사람 중에 DNA 패턴이 비슷한 친척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접근했는데 그의 정체가 바로 동료 경찰관이었던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러였던 거예요. 우와. 이 경찰로 밝혀지자 사실 모두가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었던 그는 42년간 수사망을 피해가며 갖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게. 아내도 있고 세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상한 아빠였고 그러니까 모두 놀랐던 거죠. 딸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재판에서 드엔젤로의 잔혹한 여죄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13건의 살인사건이 밝혀지게 된 거죠. 결국 판사는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살려두면 안 돼. 이 장화 홍련전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전 소설 장화 홍련전이 조선시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 실화예요, 그게? 실화. 네. 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자매 살인 사건. 이 자매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장화 홍련전인 겁니다. 아, 자매 살인 사건. 오늘의 주제 충격 실화. 참혹한 자매 살인 사건은 어떻게 소설 장화 홍련전이 되었나? 조선시대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떻게 고전 소설이 되어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장화 홍련전에 감춰 있던 소설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를 벗겨보겠습니다.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무용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무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요? 왜?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영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영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용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살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 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한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워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무용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용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용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장화는 계모 아버지가 방에 온 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장화.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아버지가 장화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왜 안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까닭은 네. 그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소문만 나더라도 집안의 명예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소문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남성보다 미천한 존재로 보았던 조선시대에는 더 심각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혼례를 앞둔 양반집 처녀가 낙태했다는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 둘째 홍련, 이거 앞으로 쏟아지는 혼담 뚝 끊기겠죠. 그리고 배무용의 지위와 명망도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대를 이을 아들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배무용의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쇠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쇠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린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죠.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 년 지낼 곳이요. 장쇠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쇠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소. 자, 이 장쇠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다 죽이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평소 괴롭혔으니까. 예.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아무리 이복 누이를 했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함께한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왜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나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 정동호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아니죠.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귀신이 돼서 뭔가 직접 가족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사를 찾아간 거죠? 홍련이 관청을 찾아간 목적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공론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약간 부사가 그 진상을 밝혀주고 그렇죠. 가족들을 좀 벌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동호는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려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후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 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원은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원은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원은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원은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원은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뭐야? 왜 음악이 왜 그래? 음악이 왜 그래? 어머 이상한데? 뭐예요? 구덩이? 아니 우리 왜 한국 사회 이런 우리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동굴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들어갈 정도의 크기면 그래도 좀 큰 거 아니에요? 저기 뭐가 있는 건가요? 자, 사실 이 동굴은요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일제 경찰은요,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광경이 굉장히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동굴에서 조선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자, 과연 몇 구나 발견되었을까요? 무려 40여 구나랍니다. 어떤 구덩이에는요, 8명의 시체가 서로 엉켜 있었고요. 어떤 구덩이에서는요, 한 엄마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등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암매장당한 조선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종교를 믿었다는 거죠. 종교? 네. 백백교, 휜백 가르칠 교. 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하얗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주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그리고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고 하얗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곧 신이요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사이비 종교.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요즘 제목이 시사프로에서 제목이 많이 그거예요. 나와요. 엄청 맞다. 많이 나와요. 제목이 그, 나는 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백백교는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을 홀린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백백교는 대체 어떤 종교인지, 백백교의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의 마음을 훔쳐 신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의 주제, 사이비 백백교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들의 신이 되었나,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전종훈이 정식으로 백도교의 교주가 되고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1919년의 어느 날, 백도교 신도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종훈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근데 그 신인데? 그렇죠. 백도교는 교주를 유일신, 그러니까 불로 장생하고 무병장수하는 신적인 존재라 속이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병장수해야 할 교주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믿으려는 신이 죽었어. 그럼 그게 신이냐고요? 다 그러니까 흩어지겠죠. 다 거짓말한 게 되죠. 이런 신도 나온다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들. 바로 아들 전용해. 그런데 전용해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아버지 전정훈을 몰래 암매장합니다. 와. 자칫하면 교단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해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종훈이 사망하자 전용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대를 이어 종교를 이어나가야겠다. 그렇죠. 당시 전종훈은 백도교를 이끌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큰 돈을 바치라 했거든요. 백도교의 신도들을 그대로 끌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계속 대대손손 돈을 만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 전용회가 만든 종교 백백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회는요, 기존의 백도교 신도들을 붙잡고 새로운 신도를 더 포섭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조선인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겁니다. 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천원금광사무소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원님 전용회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동굴에 가면 황금을 캘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대원님 전용회가 말한 그 동굴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굴 안에선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노다지가 터졌다. 여기도 황금이 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광석이 백백교의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대원님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짐을 본 거잖아요. 예언한 게 맞았어. 더 믿죠, 이제. 백백교를 더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광에서 발견된 금에는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용회는요, 금광 사업을 위해서 문을 닫은 폐광 하나를 싼 값에 인수합니다. 폐광입니다. 그럼 그 안에 금광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전용회는요, 백백교의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순금을 구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렵게 구해온 금을요, 몰래 밤에 작두로 짧게 잘라서 돌에 박아 넣었던 것이죠. 대박이다. 아무것도 아닌 돌을 단숨에 금광석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리고 천원금광사무소가 있던 곳, 어디일까요? 바로 동두천의 산. 아까 그 경기 동두천 맞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프닝 때 보았던 수많은 사람이 안매장되어 있었던 그 산입니다. 끔찍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가 원래는 금을 캐던 금광이었던 것이죠. 사진 속에서 봤던 사무실 외에도 금을 캘 때 꼭 필요했던 금방앗간이라든지 화약고 같은 것도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광인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실제 금광을 차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신도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개광식까지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백백교의 주요 간부들. 그렇다면 간부들이 찍힌 단체 사진의 백백교의 대원님 전용회는 어디 있을까? 있어요? 전용회는 사진 속에 없습니다. 그치. 신비주의 전략을 취한 전용회는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백교의 동굴에서 금광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부자들까지
백백교가 만든 금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에는 이들에게 슬쩍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백백교를 믿는 자만이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즉 금광은 일종의 미끼였던 겁니다. 금을 미끼로 백백교의 신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용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의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경찰서장 될 수 있겠는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도 원래 우리 집안이 엄청 부자였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지셔서 논 밭 땅을 다 헌금으로 냈다. 막 그런 얘기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지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그 당시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근데 답이 없는데요? 노동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제 딸을 전용에게 바치겠다. 바치는 거요? 맞아요? 그 경우에는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 며칠 후 백백교는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백백교의 죄상, 흉포의 극, 살인귀 전용회, 백백교의 정체, 전국 백백교와 전용회의 기사로 도배가 된 겁니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기, 부녀자 능욕, 강도, 살인 등 정말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백백교의 민낯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일제 경찰을 가장 놀라게 한 건 살해당한 백백교 신도들의 수였습니다. 자, 과연 살해당한 이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천진난만한 어린이 77명, 소년, 소녀 32명, 50살이 넘은 노인 60명, 유약한 부녀 8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와, 너무 죽였다. 300명? 살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자, 그리고요. 조사가 한창이던 당시 기사에서는요. 백백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세계 범죄 사상 전무후무한 범죄 기록이 될 것이다. 백백규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종교 집단이 벌인 최초의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50여일이 지난 1937년 4월 7일 드디어 전용해가 어딘가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려옵니다. 오. 수십 명의 일본 수색대가 곧장 전용해를 찾기 위해 출동합니다. 마침내 일제 경찰은요 전용해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요? 일제 경찰이 힘들게 찾아낸 전용해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전용해 시신에는 일제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는 크나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용해로 예상되는 그 시신의 얼굴 부분이 들짐승에게 물어 뜯겨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딱 봐도 가짜 같은데요? 전용이가 조작한 냄새가 나요. 맞아요. 아우 열받아 벌써. 일제 경찰은요 진짜 전용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전용해의 아들을 불러 신원을 확인시켰습니다. 그의 시신을 본 아들의 반응은 아버지가 맞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또 전용해가 평소 차고 다니던 시계도 함께 발견된 겁니다. 수사 결과 교주 전용해는 자신의 칼로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발견된 시신이 진짜 전용이가 맞아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100%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전용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고 사진도 없고 당시에는 또 DNA 검색 기술도 없었지 않습니까? 가족과 측근이 과연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아, 너무 열받는다. 자, 유럽에서는 블로불사의 재료로 이것도 활용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혜성 씨. 아, 이거 되게 끔찍하긴 한데. 거미인데 독이 있는 거미. 왜요? 이유를 얘기하세요. 아니 갑자기 네. 얼마 전에 SNS에서 호주에서 막 엄청 거대한 거미가 벽에 붙어 있는 걸 봤는데 티탄틸라인가 뭐 그거? 뭐 타란툴라가 뭐 타란툴라. 그런 거?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정답. 네, 규현 씨. 정말 생존력이 엄청난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아쉽게도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여행 가서 그 꿀 같은 거 사오잖아요. 프로폴리스 이런 거. 프로폴리스 로얄 같은 젤리. 거 몸에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로얄 젤리, 로얄 젤리. 아, 예. 혜성 씨, 아쉽지만 이제 오답입니다. 비슷한데요. 꿀하고 비슷한 정도의 점도와 찐득찐득한 거라는 거야?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붉은색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정답. 네, 지원 씨. 피.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찐득찐득. 자,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른 블로불사의 재료는 이제 바로 피였습니다. 자, 연금술에서 이제 피는 단순히 체액이 아니라 이제 생명과 영혼을 지닌 신성한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연금술사들은 이제 피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이제 피를 블로불사의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피를 먹었구나. 아, 그때 무슨 생리혈도 마셨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아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믿음은 이제 15세기 이탈리아의 저명한 연금술사이자 의사였던 마르실리오 피치노에 의해서 이제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피치노는 젊은 혈액이 이제 노인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피를 마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노는 의사니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노인들은 젊은이의 왼쪽 팔에 있는 거의 열리지 않은 혈관에서 1온스나 2온스의 피를 거머리처럼 빨아야 한다. 여기면은 근데 진짜 그 동맥 막 이런 거 그걸 먹으라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뭐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저렇게 얼마나 그 영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면 저런 것까지 했을까. 네, 1온스는 약 30ml 정도 되는 양입니다. 피치노는 신체 건강한 젊은이의 혈액을 약 30에서 60ml 정도 마셔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덧붙여 이제 피를 마시는 게 이제 불쾌할 수가 있잖아요. 네. 불쾌하다면 이제 피를 맛있게 먹는 법도 에이, 전술. 설탕 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어쨌든 약간 비리잖아요, 일단. 기본 네, 자체 네, 맛 네. 자체가. 얼음이랑 설탕 넣고 거기다가 이제 탄산수 넣어가지고 하이볼처럼 에이드. 블러드에이드. 네, 대략 비슷합니다. 예, 바로 이제 피에 설탕을 넣고 서서히 중탕을 해서 마시라고 합니다. 네. 맞네. 진짜 씨. 실제로 17세기 수도사들이 운영하던 프란체스코의 약국이라는 데서는 혈액잼 레시피를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혈액잼? 네. 그래서 이제 그 혈액잼에 쓰이는 혈액이 조금 울긋불긋한 혈색이 좀 붉은 사람의 것을 쓰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잼을. 진짜 별. 자, 이렇게 이제 피를 먹는 행위로 건강해지려는 시도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로 교황 인노첸시오 8세였습니다. 이분 교황이 그랬다고요? 네. 인노첸시오 8세는 68살의 나이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의사의 제안을 받고 젊은 피를 찾아 나섰습니다. 와,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 자, 이때 교황은 이제 누구의 피를 선택했을까요? 또 어린 친구들 피겠죠. 그렇죠. 예, 바로 3명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저기 소년이 쓰러져 있네요. 죽은 거 아니죠? 설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노첸시오 8세는 소년들의 팔에 상처를 내고 그들의 뜨거운 피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린 탓에 소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교황 역시 피를 먹었다고 해서 살아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이가 없네. 엑소쌤, 지금 피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건데 이런 방식으로 피를 구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쉽게 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이제 단두대로 사형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길로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형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목이 잘린 순간 피가 나올 때 그거를 판매를 했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피를 먹는 행위 자체가 영생 또는 장수로 이어진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이때 뱀파이어가 나왔겠네, 진짜로. 소설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 교수님, 이게 근데 사실 피를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 뭐 의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예, 당시 사람들의 믿음처럼 이제 피를 먹는 것은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생물이나 기생충의 감염에 위험이 있고요. 그렇죠. 혈액에는 이제 철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철 중독 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진짜. 의사가 문제야? 아니면 뭐 누가 문제인 거야? 네. 이렇게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진 이제 잘못된 시도들은 이후 이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이제 새로운 의학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내분비 연구였습니다. 내분비 연구. 자, 내분비라는 것은 이제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를 해서 몸 전체의 여러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분비물을 생성하는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부신, 난소와 정소 등의 바로 이제 내분비에 해당하는 주요 기관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인간이 내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겨우 이제 15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내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미라 때문 아니야?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제 16세기에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해부학 연구 덕분이었습니다. 자, 벌거벗은 세계사의 이제 암의 역사 편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제 기억을 하십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해야죠. 예, 당시 베살리우스가 이 최초의 인체 해부학을 가지고 이제 책을 낸 후에 인류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이제 뼈와 생식기, 장기 등의 생김새와 쓰임새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갑상선이나 췌장 같은 곳의 기능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1855년 생리학자인 클로드 베르나르가 장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생리학적인 활동을 조절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내분비학의 개념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럼 그러한 발견들이 이렇게 인간이 젊고 건강히 사는 거랑 관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젊음을 되찾고자 한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베르나르의 제자였던 브라운 세카르였습니다. 브라운 세카르는 하루 18시간을 연구에 매진하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하지만 70살이 되자 기력이 떨어져 예전처럼 일할 수가 없었죠. 70세면. 그러자 브라운 세카르는 내분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이용하면은 노화를 조절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에 내분비와 관련된 특정 화학 물질을 이제 주사를 하면은 기력이 막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89년에 파리에서 일명 회춘 주사를 발표해서요. 큰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춘 주사 역사가 꽤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년도 전에. 지금 뭐 줄기세포 주사 이런 거 있지 않나? 맞아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내겠습니다. 회춘 주사. 자, 브라운 세카르가 만든 회춘 주사는 이제 동물의 신체 기관 중의 하나인 이것의 분비물을 주 재료로 활용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우리가 뭐 그 일식당 같은 거 갈 때 정소로 만든 음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정소로 만든 음식이 있다고요? 그 무슨 막 하얗게 생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정소에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단 한 번에. 정소의 분비물이면 그거 아니에요? 다양한 분비물이 나와요, 정소에서. 아, 그래요? 네, 사람을 회춘시키는 이 주사의 성분은 바로 어린 개와 기니피그의 고환을 으깨 추출한 액체에 고환의 혈액과 정액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고환이야? 네. 근데 고환과 정액을 왜 사용한 거죠, 하필이면? 네, 이게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고환의 분비물인 정액에서 탄생하고 자란다는 점을 근거로 고환과 정액을 이제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고환으로 동물 실험을 하던 브라운 세카르는 이제 고환의 기능을 되살린다면 이제 다시 젊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고환과 정액을 활용해서 이제 회춘 주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사가 효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진짜 효능이 있었을까요?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브라운 세카르는 주사를 맞은 뒤에 45kg나 더 무거운 무게를 이제 들 수 있다고도 하고 소변 분사의 평균 길이도 25%나 늘어났다면서 자신이 이제 회춘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믿기 어려운데요. 당시에 이제 한 과학자는 왜 교수가 70이 넘으면은 은퇴해야 되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비꼬았고요. 독일의 한 의학 저널은 망령이나 노인의 일탈행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좀 너무 비과학적이긴 해요. 얼핏 맞아.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회춘하고 싶었던 대중의 반응은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카르의 발표 다음 날 아침부터 주사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와, 하고 싶었구나. 네. 문솔 씨, 이 세카르의 주사가 인기를 끈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이 주사를 맞고 경기력이 갑자기 향상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피츠버그의 투수였던 퍼드 갤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889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주사의 회춘 효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퍼드 갤빈의 기록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주사의 효능을 광고하기도 했어요. 우연이겠지. 뭐 어떻게 뭐 얻어 걸린 게 좀 있네. 정액 주사 맞고서 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주사의 인기는 한순간에 이제 뚝 끊게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죽어요. 네, 맞아요. 누가 죽어요. 본인이 네. 죽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바로 회춘에 성공했다던 브라운 세카르가 5년 뒤인 76세 이제 뇌졸중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회춘 주사의 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회춘에 대한 이제 관심은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카르의 연구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회춘 요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외과 의사 세르즈 보르노프가 고안한 회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에요 이번엔? 네, 이번엔 수술입니다. 더 무서운데? 자, 19세기 말 이집트 왕의 주치의였던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회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사람들? 넷이? 네, 혜성 씨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집트에도 이제 왕의 여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거세한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이들한테도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환관한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뭔가 막 늙질 않는 건가? 오래 사는 건가? 약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환관들을 보니까 콧수염이 없을 뿐더러 이제 비만이고 병약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또 이른 나이에도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아 아 진짜? 그래서 한 예로 45세에 죽은 한 환관은 90세의 노인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왜지? 이제 이처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환관들을 보면서 이제 보르노프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겠네. 그럼 고안을 다 붙여주는 더 거예요? 달아야 돼요. 뭐. 네. 그래서 보르노프는 환관들은 고안에서 생산되는 분비물에 결핍이 생겨서 일찍부터 이제 노화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보르노프는 1910년에 파리에서 병원을 개업한 후 이전에 떠올린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염소의 고안 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1918년에 이제 어린 숫 양의 고안을 늙은 숫 양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다 이식하는 거예요?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너무 징그럽다. 와. 네, 사진은 이제 보르노프의 양 고환 수술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 때 당시에 저렇게 세포 하나하나를 이식한다는 게 수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고환 이제 세포를 이식하니까 이제 늙은 숫 양의 털이 뭐 두꺼워지고 성욕도 돌아왔다고 해요. 진짜? 그럴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다. 한마디로 그냥 회춘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수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까지 한 120번 정도의 실험을 거치면서 이제 고환과 노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점차 더 확신을 더해갔다고 합니다. 고환 전문가가 됐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보르노프는 이제 인간에게도 실험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르노프는 인간에게 어떻게 회춘 실험을 했을까요? 같은 방법 아닐까요? 고안 이식을. 근데 어린 고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누가 떼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아니겠죠. 동물 거를 쓴다고요? 네, 동물 걸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남의 거 고안 달고 살고 싶진 않아요. 동물의 것을 인간한테 이식하면은 안 되지 그게 않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보르노프 생각에는 이제 가장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인 이제 원숭이 고환을 사용해서 회춘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한테. 감히 단언컨대 원숭이는 강인한 신체와 질 좋은 장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고통받는 주요 부위의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지 회춘한다 해도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보르노프는 어린 원숭이의 고환을 얇게 썰어서 환자의 고환에 꿰매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와. 얇게 썰어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일 것 같아요. 짜증난다 진짜. 저 동물 학대다 완전. 자, 이거는 이제 원숭이를 수술 중인 보르노프와 조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르노프는 수술 효과로 이제 성욕이 향상되거나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게 되거나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안경이 필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 수명 연장 등을 주장했다고 해요. 교수님 그럼 수술 후에는 회춘 효과가 확실히 있었나요? 자, 과연 어땠을지 이제 실제 수술한 사람들의 이제 수술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네, 이 남자는 이제 73세로 병원에 있었던 노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르노프의 수술을 받은 지 1년 후 지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젊어진 것 같죠? 그냥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보기 좋아졌는데? 얼굴 살이 찢었어요. 다른 사진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비교군을 봐야지. 사진의 남성은 이제 74세라고 합니다. 오? 아니, 저건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수준인데요? 예, 사진은 이제 76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옛날 어떠 젊을 보입니까? 시절 같아요. 저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대박 났겠는데? 네, 회춘 수술의 결과가 이제 공개되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사기야 사기. 와,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 효과가 있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만큼 인기가 많으냐면 이 1920년대 프랑스 합창 단원의 1년 이제 연봉이라 그러죠. 1년 연봉 정도의 수술 비용이 들었는데 이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1,000명이 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많이 받았네요. 네네. 이 당시에 이제 보르노프 회춘 수술의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세상은 내 유해로 살아갈 것이다. 내 모피를 가진 여자 그리고 남자. 악당들. 원숭이가 하는 얘기죠? 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쌍해. 원숭이가 말만 했으면 저렇게 딱 얘기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평은 원숭이를 이용해서 이제 모피는 물론 남성들의 회춘 수술에까지 원숭이를 사용하는 행태를 이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